이건 거의 히든감인데 이 카드 자체는 스티븐 잭슨 게임즈에서 1994년에 냈었던 카드인데 카드 양이 꽤 많아 보이죠? 이게 네. 보드게임인데 526장이에요. 어휴. 굉장히 많아요. 게임 출시 당시엔 너무 쌍시업 어렵고 붙여야죠. 너무 복잡하다 카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예. 이게 좀 외면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카드 중에서 한 장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얘가 인기를 얻게 됩니다. 폭발적인 반응을 어떤 얻는데 카드요? 야 94년에 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카드가 있었습니다. 유명했었죠. 이 카드. 어머. 쌍두빌딩 이랑 아닙니까? 굉장히 비싸죠. 게다가 테러리스트 제목도 뮤크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부딪힌 위치까지도. 이게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예언을 한 게 아니냐, 혹은 뒤에서 조작을 한 게 아니냐. 이거 근데 사실 빌딩 그림이 너무 조잡하거든요, 솔직히. 아니 근데 쌍둥이 타워를 그린 모습이니까 사실 굉장히 놀라운 아니 기는 근데 했죠. 94년 당시에 미국에서 어쨌든 간에 가장 상징적인 건물은 쌍둥이 빌딩이니까 예. 뭐 테러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은. 이걸로 끝나면 사실은 그런 음모론이 없어요. 이 500 몇십 장 카드 중에 한 장이 어떻게 이렇게 걸려들었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뿐만이 아니에요. 클린턴의 목줄을 쥐고 있는 힐러리를 묘사한 카드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성스캔들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힐러리가 부각되기 전에 이미 이렇게 힐러리 손에 꽉 잡혀 있는 클린턴의 모습이 좀 보였었고, 때문에. 네, 그리고 2010년도 멕시코만의 대규모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태안의 유출 사건 전에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으로 전 세계가 다 놀랬던. 그래서 왜 그 새가 기름을 뒤집어진 채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찍혀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살 파먹는 박테리아 카드도 있는데 왜 우리 몇 년 전부터 슈퍼박테리아 있잖아요. 굉장히 그 사망률이 높아서 예를 들면 근육 갉아먹는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50%나 된다는. 그래서 뭐 치료제나 뭐 항생제 전혀 말을 듣지 않아서 치사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카드에 좀 나와 있는 걸 보면 이것도 예측한 게 아니냐. 근데 그러기에는 카드가 양이 너무 많아요. 14장짜리 이렇게 그러니까. 나왔으면 그렇지. 이건 100%인데. 근데 제가 만들어도 원전 사고 늘 거고 대재앙을 박테리아 낸다면 늘 거고. 아니에요. 저 그러니까 넣어요. 지금 이야기가 뭐냐면 무조건 넣어요. 결국 콜럼버스가 달걀을 깼을 쓰나미 때 넣고. 그거 누가 못하냐라고 하는 거 진짜로. 비슷한 진짜 거야. 내가 생각을 했어. 카드 이름이 일루미나티 카드잖아요. 근데 일루미나티는 우리가 전 세계를 지하에서 그러니까 음의 세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 이런 얘기가 늘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아마도 이런 예. 예언들이 실제로 맞은 게 아니냐. 이 개발자는 혹시 뭐 인터뷰라든가 이런 거에서 의견을 네. 낸 게 없나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한 개도 몰랐어요. 그 사실은 예전에 이거 뭐 개발하고 할 때 그냥 90년대인가 하여튼 부하 직원한테 그냥 비밀 결사 조직인 그 일루미니티 그 조직의 사이트를 해킹해봤는데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정보들이 있었어요라고 그냥 받아서 한 것이다. 그렇죠. 자기네가 그 계획을, 일루미나티들의 계획을 너무 상세히 알았대요. 그래서 90년에 갑자기 정부의 비밀 요원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막 다 압수해가고 수거해가고 막 그랬었을 때. 그러다가 우여곡절이 있고 막 그런 법정 공방 끝에 네. 출시한 게 94년에 출시한 거다. 네. 그럼 우리는 뭘 한 거냐? 일루미나티의 정말 목표 있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목표들을 정말 엿보고서 그거를 카드로 만든 거다. 즉, 이건 진짜다. 파일들이 만약 해킹한 파일이 있으면 공개를 해라. 왜냐면 전 세계가 다 같이 위험에 공동 대응해야 되지 네네네. 않겠느냐. 네. 이런 목소리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만든 사람은 그 파일이라든지 뭐 경로 뭐 전혀 지금 이게 공개를 안 하고 이 있어요. 사람이 일루미나티인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거 팔려고 장난치는 거죠. 네. 나 그렇게 생각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나도 생각해. 어그로를 과하게 끄는 게 아닌가. 2017년 10월 라스베이거스 한 콘서트장에서 발생한 미국 역사상 최악의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 문제는 당시 무대의 주인공이었던 제이슨 알딘의 팔에 그려진 타투가 일루미나티 카드와 일치한 것. 예언이 적중한 걸까? 우연의 일치인 걸까? 일루미나티 카드의 진실은 무엇일까? 케네디 암살 케네디 사건. 암살은 존 F 케네디 암살을 둘러싼 다양한 음모론이 존재하는데 쿠바 미사일 사건으로 실추된 소련의 명예를 찾으려 KGB에서 암살했다는 썰. 미국의 암살 위협을 느낀 쿠바의 독재자 피델 카스트로의 암살 썰. 심지어 외계인과 결탁한 미국 고위층의 존재를 밝히려고 하다 암살당했다는 썰까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이제 공약 중에 하나가 이 문서 공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케네디 암살과 관련해서 너무나 국민적인 관심들이 높고 이러니까 이거 내 대통령 되면 공개하겠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밀 문서 2,800여 건 중에 결국 한 300건인가는 역시 또 그냥 안 하는 공개를 안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공약을 안 지킨 거네요? 다만 뭐 FBI라든가 뭐 CIA라든가 이런 데랑 좀 국가 혹시 안보와 좀 긴밀하게 문제가 좀 될 만한 것들은 근데요,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더 이상해요. 이게 5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보와 그러니까. 관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뭐 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연관이 있다든가 이런 그렇지, 거였으면 그거는 그래서 현직 현역 의원 라인이 있죠. 그렇죠. 현역 라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보통 그런 공약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계인 51고요. 51구요. 네. 거기 공개하겠다. 혹은 뭐 케네디 암살 기록 이거 공개하겠다. 많이 하는데 네. 당시에 그 힐러리 후보도 힐러리 했었잖아요. 예. 근데 막상 되면 다 못하더라고요. 외계인이다. 그러니까 외계인이다. 아니 만약에 51구역 그 정보를 내가 공개하겠다고 했어. 근데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열어봤더니 진짜 외계인이 있고 외계인이야. 잘못하면 세계 전체가 뭐 멘붕 올것 빠져. 같아. 혹시 그럼 이런 거 공개할 거야 아니에요? 안 할 거야? 실제로 만약에 외계의 문명이 우리보다 진짜 압도적으로 앞서는데 그거를 보여준 예시들이 실제 그 근거 자료가 다 적혀 있어. 그런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했다라는 걸 공개하는 순간 너희 정부뿐만 아니라 일단 인류를 말살하겠다. 아니 근데 이렇게 내가 적혀 있으면 어떡해? 내가 얘기한 게 근데 왜 외계인이 굳이 지구라는 이 행성에 와서 케네디를 왜 죽이냐 이거죠. 최성우 씨 인생을 살면서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있었어 없었어? 케네디가 뭘 잘못했냐는 거지 외계인한테. 그러니까 주는 거 없이 미웠던 거야. 아니면 그거를 발표하려고 했었을지도. 아 발표하려고 그렇지, 했어. 그렇지. 그래. 외계인이 있다는 사실. 외계인 있다는 사실을. 그때 당시에 외계인의 모양이 이렇게 막 그 추측해서 막 나왔었거든요. 근데 외계인이 더럽게 못생겼어요. 이상해 고무발판처럼 생기고 막 이상하단 말이야. 외계인이 화가 난 거지. 우리를 이따위로 그려? 미개한 것들이? 그건 아닐 것 같지만 내가 너무 갔나? 예. 아 너무 궁금해. 궁금해 진짜로. 정말 이렇게 야, 올드하다. 성생명체 너무 관심 있어. 사진. 근데 요 근래 2016년 12월에 공개된 사진이 논란이 됐는데 제가 일단 여러분들도 보시라고 갖고 나왔습니다. 난 믿어. 아, 형은 내가 믿는 거야. 네. 형 믿음이 있어. 멀리 가야지. 보여. 조악한데? 아니야. 근데 잘 봐봐요. 지금 보면 네 발로 발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덩어리가 아니라 이렇게 줄기가 나와 있단 말이지. 약간 개미핥기 같아요. 응. 그냥 돌이지. 아니 근데 암석. 작년에도 사실은 SNS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사진이 있었어요. 이게 나사가 암석 사진을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벽 구석에 마치 알에서 부화한 것 같은 이제 에일리언 같은 형체가 생명체가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가 사진이 찍혀가지고 사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주계라고 불렀었어요. 어. 지구에서 우주선을 쏴보이잖아요. 거기 들러붙어 온다니까. 그 아유, 또 쏘는 거는 시작됐군. 오는 건 아니지. 또 시작됐군. 발 따라면 올 거 아니야. 허준의 상상극장. 화성 생명체의 존재설 네. 어디부터 시작이 된 거죠? 바로 1817년. 와 200년 됐어. 진짜 1870년 그렇잖아요. 이탈리아 천문학자인 스키아팔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을 때 그나마 좀 많이 커지거든요. 외행성들은 가까이 접근할 때랑 멀리 있을 때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가장 가까이 접근했을 때 망원경을 봤더니 뭘 발견했냐면 위에 아래로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누가 봐도 뭐 자를 대고 그린 것 같은 어떤 흔적들을 발견했어요. 그러다가 4년 후에 다시 관측을 했는데 그 수로의 개수가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 그 당시 공사를 좀 더 판 게 아닌가? 아, 그래서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냥 화성에는 수로가 있다, 운하가 있다. 네네. 그러니까 화성에 운하다라고 처음 주장한 게 시초가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화제가 된 거는 사실은 여기에선 정영진 옥만 살아있을 때 얘기입니다. 뭐죠? 저희 세포였을 때. 네. 그때 착륙했던 화성 탐사선 바이킹 1호가 있었거든요. 어린 것들. 거기서 찍은 사진이 사람의 얼굴을 한 바위의 모습이 찍혔어요. 근데 화성에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거 문명 체계가 화성에 있다. 이 난리가 났었죠. 난리 났겠네요. 나사에서 그래서 이거를 발표를 한 게 이 인면상은 빛과 그림자가 조화가 된 그냥 환영일 뿐이다. 공식 발표를 했고 사실은 의미 없는 형상이거나 뭐 전혀 그것과 관련 없는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걸 변상증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면 구름 모양은 구름이 자기가 토끼 모양이 되고 싶지가 않잖아요. 혹은 뭐 하트 모양이 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비슷하게 생기면 사람들은 아, 저 하트 모양. 발에 토끼 있다고 그러는 것도 다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변상증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그렇게 우리 눈에 익숙한 걸로 보려는 이런 네네. 뭐 증상이 있는 거죠. 대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화성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화성 탐사선이 뭘 보고 싶으냐, 당연히 미생물을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대기에 있는 메탄. 만약에 얘가 검출이 된다면 높은 확률로, 이것도 확률이 확실한 건 아닌데 높은 확률로 아마도 미생물이 됐던 어떤 생명 활동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화성 위아래 이제 얼음이 굉장히 많이 있고 메탄도 네네. 계속 검출이 됐어요. 2014년 12월부터 검출이 되기 시작해갖고 쭉 줄어들다가 또 희한하게 요즘 몇 달 들어서는 또 10배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혹시 거기 밑에 정화조가 있나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가스가 나오는 걸 수도 거대한 그 있겠죠. 정화조가. 근데 만약에 우주에 혼자 있다고 생각했을 때 화성이 됐던 어떤 행성에 혼자 있는데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외계 생명체가 있는 게 좋아요? 적당한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귀여운 아이들만. 귀여운 아이들. 우리보다 너무 진화하지 않은. 네네. 귀여운 아이들이. 날 적대시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혼자보다는 저는 외계인 있는 게 좋아요. 적대시해도 혼자보단 낫지 않아요? 적대시하면 죽는데 보는 순간 그래도 누군가 날 필요로 하잖아. 먹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뭐 그다음에 뭐가 되겠죠. 아, 그다음에. 이게 이거 반갑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거지 행성에. 완전 포악해 그런 애들이. 확 하면 이거 알아? 걔네가 이 안으로 전막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생명 활동을 어떻게 유지하는 거야? 누르지 마요.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왜 이렇게 된다. 여기서 뚝 나오고. 그렇지. 16위 화성 생명체 사진이었고요. 이어서 800년 된 휴대전화. 이거 뭐예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예.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네? 실제 이게요? 800년 된 실제 사진이에요. 에이 이거 그러니까 못 믿겠죠.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음모론이 있는 거고. 이게 2015년 12월에 오스트리아 그 짜스부르크 지역에서 한 고고학자가 13세기쯤으로 추정되는 그때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폰을 발견을 했습니다. 거주 씨, 생긴 것만 봐도 전혀 요즘 거 같잖아요. 거주 씨, 뭐야? 이러는 건 하지 마. 13세기. 13세기야. 에이, 믿어줘. M16인데. 믿어줘. 이게 뭐야? 근데 선형 문자가 있네. 아, 그건 그냥 뒤에 사람들이 장난으로 해. 아니, 그게 이거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5,000년 전에 사용했던 선형 문자가 저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옛날에 그 지금 이미 끝난 브랜드니까 얘기 되겠지. 애니콜 전화기랑 너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렇게 발전하는 동안 예전에 이런 문명이 있었다는 거지. 거주 씨, 왜? 거주 씨. 왜 이렇게 의심들을 해요? 아, 저거를 진짜로 믿으면 어떻게 해? 제가 볼 때는 이거 저 에릭슨이나 뭐 이런 데서 소니나 이런 데서 광고용으로 그래 맞아. 광고용으로 우리 이렇게 만든 거겠지. 이거를 보고서 거주 씨. 근데 어떤 골동품 감별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 얘기하기로는 800년 정도 된 건 맞는 것 같다. 맞대잖아요. 근데 아니 당연히 돌이 800년 된 거 걔 휴대전화입니다. 새긴 건 나중에 새긴 그치. 거지. 아 근데 휴대전화랑 너무 비슷하게 아니, 생겼어요. 비슷하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아 오히려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요거를 오파츠의 한 종류 아닐까. 아, 오파츠. 라고 생각을 오파츠가 해요. 뭐예요? 오파츠가 이제 이때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물건이 그때 당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브라 천문 원반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엔 도저히 뭐 파악할 수 없는 이 천문적인 것들을 뭐 아주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이걸 만들어 놓은 뭐 청동 원반 같은 게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건 오파츠다.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돼. 그 당시엔 있을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너무 대표적인 시대를 앞서가는 거.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찰리 채플린 영화 중에서 휴대폰을 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건 되게 논란이- 1920년대, 10년대 이때 네. 네. 그 당시 휴대폰이라는 것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무선 전화기가. 근데 진짜 무선 전화기처럼 들고 생긴 것도 무선 전화기인데 얘기를 하면서 걸어가는 그냥 영상이 있거든요. 정신병자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러고 가는. 모르는 아니 근데 거죠. 그래서 저는 모르는 이게 왜 오파치 가능성을 얘기하냐면 시간 여행이 가능한 시대가 만약에 온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누군가가 보고 저거는 우리 시대에는 전혀 본 적이 없는데 저런 게 있었어라고 비슷하게 모양을 만들어 놨을 수도 있잖아. 타임머신? 그러니까. 아, 그럼 지금 왜 안 와요? 어? 지금 왜 안 와?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시공간이 혹시 흐트러졌어. 이 사람이 미래에서 온 사람? 그리고 우리 인류의 미래가 저렇게 어둡다고? 어둡네. 형, 2000년 후에 장동건 원빈이에요. 미래에선 내가 제일 날씬해. 장동건 다들 원빈이라고. 로봇가 안에서 해줘가지고 다들 뚱뚱해져서 이러고 있어. 내가 굉장히 날렵하다고. 알았어요. 맞아, 맞아. 예, 알았어요, 미래인. 알았어요. 보고 있으면서 믿질 않아. 진짜 안 어울린다, 미래. 미개한 것들은 이런 거 좋아하지. 타임 트래블, 시간 여행자.
오늘은 제가 시간 여행을 직접 한 사람을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실화인가요? 실합니다. 이거 팩트인가요? 팩트입니다. 예. 2000년 주로 초자연 현상을 이야기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 뭐 인터넷 포럼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비슷한 거죠. 여기에 타임 트래블 언더바 제로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혜성같이 등장합니다. 내가 2036년의 미래에서 온 존 티토라는 사람인데 2034년에 만들어진 타임머신 그리고 2036년에 나는 그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자신의 어떤 신상에 대해서도 나는 플로리다에 사는 사람이고 네. 또 정부로부터 어떤 임명을 받고 이 시대로 왔다, 2000년으로 왔다. 아니 네가 타임트래블이야. 진짜 둥그러. 2000년대 발상답다 진짜. 아니 우리 좀 진지하게 네, 들어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얘기하면서 됐잖아. 거봐, 난 끝까지 듣고 있었어요. 계속 태클 걸어. 얘는 뭐야? 들어봐. 너무 좋아. 아니 너무 좋아서 그래. 아니, 하지 마. 좋아서. 근데 정말 이대로 멈추면 못해 우리. 나도 안 해. 게시판에 우승이 아이디가 너무 촌스러워. 너무 촌스럽잖아요. 이거 맞으로. 밀레니엄 컬처야. 좋아서. 소율이 씨 너무 좋아하시네. 그게 아니라 형 감성이 딱 90년대 학번 감성이잖아요 지금. 얘가요? 아이디가. 2038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2038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이 당시에 있었던 휴대용 컴퓨터 IBM 5100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한 거야? 왜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했던 이유를 바로 이 존 티토라는 사람은 비밀로. 사람들이 막 달려들었겠네요. 야, 아니. 네가 시간 여행자면 나는 그치. 뭐라고 했을까요? 외계인이다. 나는 외계인이다. 이 존 티토가 그렇게 허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2036년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타임머신의 구체적인 설계도를 다 공개를 합니다.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은 군인이에요. 네. 컴퓨터 찾으러 온 군인이라고 임무를 받고. 근데 그 사람이 엔지니어도 아닌데 무슨 설계도를 그려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존 티토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좀 믿으라고 그런 마음으로 예언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 오케이. 봐봐요. 이라크전 발발하는 거, 광우병 파동, 그리고 동남아 쓰나미 사태 이런 것들을 탁 던져주는 거예요.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그 예언이라고 한 게 사실은 다 맞은 게 아니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2005년에 미국의 내전이 발발하게 되고요.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은 취소를 하게 되고요. 2015년에 세계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 존 티토의 말이었습니다. 존 티토가 말했기에 이걸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돌아간 사람의 시점에서 본 시공간이 따로 있고, 그렇죠. 이 사람이 오기 전에 만약에 다른 시공간에서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 시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단해요 미래인. 이 존 티토가 정말 미래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존 티토는 아직도 있어요? 떠났습니다. 언제요? 미래로 떠났죠. 어. 언제 떠났냐면 2001년 3월 그러니까 2000년 11월에 왔잖아요. 네. 몇 달만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네. 그것을 이제 우리 현대인들은 글만 싸질러 놨다. 글 싸고 튀었다. 예. 싸티.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시긴 이릅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에는 사사티가 또 있어요. 사사팀 거예요? 사진만 싸지르고 또 튄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미래에서 와서. 자, 1900. 오, 사진. 오. 이거 좀 신빙성 있어요? 1940년대 사진입니다. 어. 찾아보자. 뭔가 이상한 사람을. 자, 저기 있네. 선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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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자 티. 이거 요즘 티잖아요. 그렇죠. 저 울버린 컷 아니에요? 울버린 컷? 그런 약간 울버린 느낌 있네. 이런 모습은 당시에는 누구도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네. 40년대를 갔다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번에? 아니 주장은 안 하고요. 이분은 그냥 사진만 싸지르고 가셨거든요. 자,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예. 자, 우리가 지나가는데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봐봐. 아무도 이 사람을 쳐다보고 있지 않아. 네. 근데 사실 호시하게? 이게 말도 안 일단 이건 1940년대 사진이라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M자 마크에 대해서는 1924년에 몬트리올 마룬스 아이스하키 팀의 단체 복장이 이 M자가 그려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때 당시에 이런 옷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당시에도
신박한 아이디어템이라고 해서 나오던 아이디어템들이 있었대요. 아, 뭐 선글라스 이런 게요? 그렇죠. 얼리어답터네요, 그냥. 네, 아, 근데 진짜 패션 리더인 거네요. 시대를 앞선 패션 리더였네.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이 있었어요. 아, 저 사람이 시간 여행자다. 그런데 이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들이 보고 아니다. 걘 우리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미스터리로 남아지게 됐다는 거죠. 뭐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자, 마지막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시간 여행에 대한 그 로망은 인류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아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로망을 오늘 한번 음모론을 통해서 한번 좀 밝혀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겁니다. British government bonds, and prices dropped sharp in the major capitals of Europe. 로스차일드가 네. 어, 왜들 깜짝 놀라지 않으시죠? 식당에서 흔한 주제라 이 정도는 뭐. 네. 네. 우리 할머니가 나 어렸을 때 옛날 이야기 들려준다면서 로스차일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이름은 들어봤어요. 하지만 정작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지 오늘 그 얘기를 제가 다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허준 씨, 네. 세계 제1의 부자 누굽니까? 아, 왜 이러세요? 저 허준입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럼 됐습니다. 왜 이러면 사람 시청자들 오해요? 안다며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 빌 게이츠. 빌 게이츠. 100조 정도. 그러니까 100조로 840억 달러? 이 정도 되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00조 정도. 100조. 100조 클럽. 혼자 있는 거지 그 클럽에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이제 빌 게이츠가 걸어가다가 5만 원짜리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허리를 굽혀서 그거를 짚는 것보다 그냥 가는 게 이득이라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파생된 얘기가 있어요. 뭐요? 투자의 귀재라고 우리는 네, 워렌 워렌 버핏. 버핏. 그래서 워렌 버핏이 어떤 초대되는 자리에 도착을 해서 탁 내리는데 만약에 1센트짜리 동전을 떨어뜨려 놓으면 이걸 워렌 버핏이 주실 것이냐 안 주실 것이냐. 근데 워렌 버핏이 탁 주서 집도라는 거예요. 1센트를 주술 줄 아는 사람이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다. 작은 돈이라도. 그렇죠. 네네. 아 근데 지금 뭐 또 약간 주제가 센 것 같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가 뭐 세계 제1의 부자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우리 로스차일드가에 비하면 잠깐만요. 왜 우리가 들어갑니까 거기에? 아니 거기에 왜 우리가 들어가요? 우리 그래서 로스차일드가가 갖고 있는 재산이 한 5에서 6경 경.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천조, 경. 아니 근데 굉장히 좀 돈이 많은 그런 네. 집안인 건 알겠는데 이게 무슨 음모론이랑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이 건가요? 로스차일드가가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면서 여기저기서 전쟁도 일으키고 여기저기 나라 망하게도 좀 하고 뭐 석유가 파동나고 그렇죠. 뭐 곡물 파동나고 그것도 일부러 한다라는 음모설이 있었어요. 그 일부를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로스차일드요? 로스예요. 이 사람들 봐라. 위기가 어떡할래요? 있을 때 누군가는 돈을 벌게 마련이거든요. 로스입니다. 그럼요. 로스. 왜냐하면 항상 경제학은 위기가 있을 때 돈 많은 사람들은 이때 투자를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IMF를 네. 97년에 겪었잖아요. 그것도 사실 로스차일드가가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의해서.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 로스차일드가는요. 보통 이제 세계 100대 부자, 뭐 50대 부자 이런 거 발표하잖아요. 타임지라든지 이런 데 포브스 같은 데서 네. 딱 발표하려고 그러면 전화합니다. 하지 마. 우리 집 아니야. 넣지 말라고. 언론 막는 거예요. 아 그냥 막아버려요. 어떻게? 안 막으면 니네 살 거니까. 니네 회사 살 거니까. 그냥 싹 정리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단지 돈만 이들이 뭐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통해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세계의 어떤 흐름을 이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게 음모론. 아니 근데 흔든다 그게 네. 음모론이다라고 한다면 아니 어떤 방법으로 흔드는지를 설명을 해줘야지 그게 믿음이 가지고 혹시 빌더버그 회의라고 아세요? 이 빌더버그 회의에서 이제 결정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번에는 중동 쪽에 좀 분쟁을 만들어 보자. 혹은 아시아에서 이번에 경제 얘기 한번 좀 가보자. 이런 결정들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던지는데. 빌더버그 회의에서. 그러니까 이 빌더버그 회의를 주최하고 그 회의의 주요 멤버들이 이 로스차일드가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도 또 이런 쪽에 얇게 알기 때문에 꼭 그 거물들만 오는 게 아니라 거물들이 누구 초대하기도 한다고 난 들었어요. 맞습니다. 심지어 빌더버그 회의에 초대되는 미국 유력 정치인은 다음에 반드시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아 진짜 대통령이 된 예가 있어요? 빌 클린턴, 어머. 클린턴이? 야. 조지 부시. 아니, 진짜요? 이들이 초대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번엔 미국 대통령을 누구라고 만들어보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팩트인 거죠. 좀 너무 나간 거지만. 아니 이 음모론 나는 정말로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돈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이게 미국 선거에서의 정설이에요. 그 얘기는 빌더버그에서 밀어주는 사람이라는 건 가장 많은 선거 자금을 확보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처음부터 돈이 그렇게 많았나요, 그 가문이? 이 집이 어떻게 집안을 일으켰느냐. 아마 지금 음악이 배경음악을 깔리고 있을 거예요. 띠리리 띠리리 띠리 띠리리. 뭐죠? 뭔 음악이에요? 아바의 워털루. 원터루 전쟁 아시잖아요. 네네. 그 전쟁에서 만약에 나폴레옹이 이겼다. 그럼 유럽 전체는 나폴레옹 손에 그냥 들어가는 식민지가 된 거예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그 워털루에서 영국이 이겼다. 이러면 또 영국이 유럽 전체 어떤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전투였단 말이에요. 워털루 전투가. 그런데 그 워털루 전투를 누가 이겼느냐? 영국이 이겼어요. 아시다시피. 영국이 이겼는데 승전보를 누가 알립니까? 전보를 알리는 그렇죠. 누군가 가야 홍순병이 되잖아요. 가는 거죠. 막 가는데 전보를 매수를 합니다. 하루만 있다 가라. 네, 왜냐면 이제 어차피 바다 건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로스차일드가 뭘 했냐면 채권을 막 팝니다. 영국 채권을. 사실은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국이 이겼으니까 오를 테니까. 근데 팔아요. 파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로스차일드가 지금 채권 판대. 영국 채권 판대. 영국 망했다. 프랑스가 이겼다. 그래서 전부 다 영국 채권을 막 팔아갖고 1,000원이던 게 50원이 됐어요. 95%가 빠진 거예요. 다 채권을 판 상황에서 로스차일드가 그걸 다 사버려요. 그리고 나서 승전보는 바로 다음날 아침에 도착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또 채권이 올라. 수익률이 얼마였어요? 그때 수익률이 대략 한 20배 정도 됐다고 그래요. 20배? 네. 약간 그러면 이거는 모럴 해저드가 좀 있네요. 그럼요. 이들이 제가 잠깐 던졌습니다. 경제 용어. 모럴 해저드. 경제 용어인가요? 언론 해저드가? 저는 경제학에서 배웠습니다. 아, 근데 좀 있는 것 이때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우리나라에서도 난 이게 진짜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외국인 기관들, 외국인 매수세가 어떠느냐가 우리나라 주식 영향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쳐요. 그 얘기는 뭐냐? 외국인 기관들이 갑자기 팔기 시작해. 야 이거 뭐 터졌다. 그럼 막 걔네들 같이 막 팔아요. 막. 근데 알고 보면 그걸 싹 다시 사는 거지. 음모론이 실제라면은 네. 정말 그분들이 좀 약간 정의로운 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죠.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하면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때쯤 뭐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예, 헤어스프레이나 뭐 이런 거 쓰지 냉장고, 말자. 프레온가스. 프레온가스. 네네. 네. 그런 얘기들이 많으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그 문제가 좀 그렇죠. 대두가 됐거든요. 네네. 일단 그냥 따뜻해지는 것 자체를 기후온난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원래 소빙하기가 있고 간빙기가 있고 또 대빙하기가 있고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온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적도 있었고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온도가 떨어지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1000년경, 800년에서 1200년 정도 되는 그 중세 시대에는 지금보다 온도가 높았어요. 중세 시대 땐 그럼 북극곰이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열쪽에 있었나? 그게 이제 그 유럽 쪽에서의 어떤 국지적인 현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지구온난화가 약간 좀 과대화됐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과대화가 됐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원래 기온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거기에 인간이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해서 석탄, 석유를 많이 사용하기 그쵸? 때문에 화석연료. 실제로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대로 간다면 뭐 20년, 30년 혹은 뭐 100년, 200년 안에 혹시 인류가 멸절하게 될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단 지구온난화가 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라고 해요, 그냥. 아닙니다. 음모론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음모론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다. 자연적인 거다. 만두 같은 거 많이 찌면 좀 온난화 영향을 주나요? 김이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 중국인들이 전부가 동시에 만두를 쪄먹으면 지구가 급속하게 온난화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온실 효과가 왜 나타나냐면 왜요?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는 대부분 자외선이랑 가시광선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반사돼서 나갈 때는 적외선으로 나가게 돼요. 그 적외선을 흡수하게 되면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마음대로 했는데 나갈 때는 아니란다. 이게 되는 거죠. 그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가스들이 있는데 보통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산화탄소, 메테인,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프레온가스. 아니 궁금한 게 네. 저희 아까 이산화탄소 얘기를 계속 하는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0.03%. 0.03%였어요? 네. 인간이 자동차를 탄 이후에 네.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이산화탄소 양이 얼마나 많이 늘었길래요? 사실은 증가해서 0.04%가 됐어요. 0.01%가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산화탄소가 0.03%에서 0.04% 일어나게 된 것이 과연 인간 때문이냐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랬다가 또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타서 혹은 우리가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아니면 자연적으로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냐. 근데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평균 기온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남극의 빙하가 녹았고 히말라야 산의 눈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수면이 높아졌어. 그럼 생태계가 파괴되나요? 아니 난 파괴될 수 있다고 보는데. 바닷가 쪽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조금의 환경 변화가 한 종의 멸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렇죠. 심각한 생태 변화기 때문에. 대신에 네. 바다가 넓어지잖아요. 그럼 바다 생태계는 또 다시 번성할 수 있겠죠. 그럼 참치를 좀 더 먹을 수 있고. 예전에는 우리가 동해 쪽에 오징어도 많이 잡히고 그다음에 명태가 그렇게 많이 잡혔거든요. 네, 네. 그럼요. 근데 명태가 이제 안 잡혀요. 네. 이게 안 잡히는 게 올라갔죠. 수온이 올라가니까 네. 다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대신 뭐 남쪽에는 지금 그 그죠, 다른 열대 애들이. 물고기가 있다고. 그 명태 그러거든요. 관련해서 요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명태를 러시아에서는 어떤 용도로 쓸까? 왠지 오일 만드는 요런 데 쓰지 않을까. 명태 사실 기름 별로 없죠. 아, 그러니까 연어 같은 건 기름이 많은데 명태는 기름 없는 사료. 정답이에요. 명태를 게사료로 씁니다. 어머 어머. 러시아에서는.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잘 먹는 명태를. 우리는 써요. 그러면 이게 또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로 명태를 어마어마하게 수출하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 갑자기 걱정이 돼서. 오해할까봐 러시아 애들이, 야, 얘는 개를 어마어마하게 키우나봐.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저도 약간 게사료로 하니까 기분이 좀 약간 이상해지긴 하는데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동안 그냥 그리고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그런 상식들이 좀 많이 깨지는 느낌이에요. 다른 생각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이게 음모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설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인간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그것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생겨난다고 가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죠. 사실 최대한 그래도 우리가 억제해보자. 최대한 우리가 기왕이면 생존으로 길로 가자. 이게 그렇죠. 이제 옳은 길이 되겠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친환경 제품 많이 쓰고 네. 저탄소 배출 뭐 이런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만들고 그런 걸 판매하는 것은 결국은 또다시 선진국이란 말이죠. 또 그러면 로스차일드 나오나요? 개발도상국들은 자기들은 이제 겨우 뭐 좀 연기나는 자동차 만들었고 이제 겨우 뭐 샴푸 만들었는데 그게 좀 다 친환경 뭐만 쓰지. 그래서 선진국들이 만든 것만 또 맞아요. 써야 돼요. 그러자면 이게 과연 이게 옳은 일이냐. 정말 의미가 있는 게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는 그러니까 소위 이른바 말하는 탄소 관세를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제품을 수입할 때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도대체 얼마나 만들었을까를 생각해서 거기다 관세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을 이제 목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이산화탄소 쓰지 마. 이게 대의를 위해서 윤리적인 거야라고 하면 중국은 따라가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개발도상국들은 어떤 목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거죠. 이게 그쵸. 뭔가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우린 다 올라온 사람들은 사다리 다 차버리는 거예요. 올라올 기회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스머프. 근데 여기에 음모론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방금 전에 그 서유리 씨가 했었던 그 카드 보자마자 누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혹시? 저 수염이 있는 파파스 먹고 산타 할아버지. 마르크스? 마르크스 얘기하는 거죠. 아. 그렇죠. 마르크스가 이게 30도 꺾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수염이 이만큼 있는 수염 그 사진 있어요. 네네네. 파파 스머프, 뭐 투더리 스머프, 똘똘이 스머프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뒤에다 이렇게 붙이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약간의 그 사회주의 국가를 생각하면 파파 동무, 똘똘이 동무 이렇게 원음 같은 거 들을 기회가 종종 있는데 파파 스머프? 뭐 이런 그래요? 식으로 예, 한 약간 스머프가 R이 들어갔었군요. 그래서 공산주의다? 그런 수 있지 않나요? 노동하지 않잖아요. 그러고 모두가 공평하게 살고 있고 프라이드 세계요. 그리고 보세요. 가가멜이 얘네들을 계속적으로 잡아 먹으려고 해요. 맞아요. 그러면서 뭘 만들려고 하냐면 황금을 만들려고 해요. 황금은 말하자면 자본주의의 상징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아즈라엘은 이름을 듣자마자 누가 생각나죠? 이스라엘? 그렇지. 가가멜은 누구예요, 그러면? 가가멜은 뭐 자본주의 뭐 이런 걸 그렇지. 자본주의 전체.
상징하는 거니까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약간 미국. 되겠죠. 그렇죠. 미국 제국주의.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거죠. 이게 뭐 얘네들을 전부 다 공산화시키겠어, 혹은 사회주의 이념으로 우리 동무로 만들겠어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시에 좀 우리 생각해보자. 자본주의 사회만이 옳은 길인가를 생각할 때 다른 방법도 한 번쯤 생각해. 열린 마인드네요. 그렇죠.